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분들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삶의 개선, 양극화의 해소, 또 국민들의 시민의식의 어떤 고양이나 성숙, 진화,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하고 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물론 나아가서 국가의 어떤 건강성까지 생각하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거의 없을 거예요. 자기 개인의 어떤 사적 욕망 때문에 하는 걸 그죠, 대부분. 그리고 수많은 어떤 네티즌들의, 시청자들의 관심, 인지도, 다음에 경제적 이익, 여타 어쨌든 간에 사적 어떤 욕구가 어떤 동기가 되고, 그것이 어떤 이 유튜브 활동을 하게 하는 어떤 견인차를 만들고 있는 게 그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무는 모두를 위해 도움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분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요, 저렇게 하는데요, 자기 어떤 목소리를 내는데요, 결국 시청하시는 분들 여러분에게 다 그거 어떤 형태로든 그냥 조금씩이라도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여러분에게 손해를 주고 있는 지금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갑이 몇 프로예요? 갑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은 몇 분일 거고 대체로는 어리라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국민 중에서 10% 드는 분들은 과연 몇 프로가 될까요? 10%에 드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대체로 90%에 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모순인 거예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시청하는 나에게 결국은 손해를 주는 이런 행동하는 사람들의 어떤 방송을 듣고는 거기 박수를 치고 지금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거 냉정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이렇게 깊게, 넓게 생각을 하면 그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판단이 되는데도 그걸 판단을 다들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유튜브를 해서, 그렇게 어떤, 시민의식이 어떤 성장하는데 어떤 기여를 하고, 국가 경제나 그 국민들의 삶의 어떤 개선 이런데 기여를 하고 이렇다면야 유튜브를 해가지고 자기가 경제적 이익도 얻고 이렇게 박수도 받고 하면 그거는 정상이죠. 또 그거는 또 장려를 해야 될 그런 측면도 있고요. 좋은 현상이죠. 근데 지금은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유튜브에 이런 많이 봤는데요. 물론 이 유튜브는요, 플랫폼이요, 뭐, 다들 아시잖아요. 한나라당이나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거의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장악하고 있어요. 팟캐스트 그쪽은 민주당이 이제 장악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쪽도 문제가 많고요. 자기 진영 논리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저는 비판을, 제가 수차 얘기했지만 저는 민주당도 엄청 비판해요. 왜냐면 뭐가 옳은지 그런지 그것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주당도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 참, 내가 이걸 여기 할 수 있나? 내가 어떤 내 소신껏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부정적인 어떤 반응을 훨씬 많이 받을 건데, 물론 뭐 댓글 나고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요, 그런 거는.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넓은 시각에서, 그러니까 자기 진영의 어떤 정치적 우위를 위해서 하는 그거 자체를 탓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니까. 뭐 보수와 진보 간에 뭐 그렇지 않으면 뭐 민주당은 진보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여야 간에 자기 진영의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정치란 것은 원래 그 권력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게 고유의 그 성격이니까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나 그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 세계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은 파퓰리즘 뭐 이런 현상이고 제가 어쨌든 하여튼 유튜브는 뭐 파퓰리즘 정도 니점 정도가 아니고 거의 뭐 극단을 지금 달리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보겠 좀 더 보죠. 이걸 내가 예 알겠습니다. 못 사요. 어디 관사에 들어가시는 분들 집 사는 거 보셨어요? 못 사. 대출을 끼고 울타리를 쳐서 집을 사야 돼. 근데 멍청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빨들의 흉악한 목적을 모르고 임대주택 받으면 또 좋다고 또 들어가잖아.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집값 떨어지길 존나게 기다려. 집이 왜 떨어져? 집값은 조정만 있을 뿐이지 집값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화폐 유통량이 늘어나거든. 돈을 찍어내서 사회에다 뿌리는데 집값이 왜 떨어지냐고요. 짜장면 가격이 1980년대는 300원이었어요. 지금 6,000원, 7,000원 하죠. 짜장면 재료가 바뀐 게 있나요? 짜장면의 본질 가치가 바뀐 게 있어요?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은요, 제가 이 부동산 문제는요, 이분 얘기를 굳이 내가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부동산 일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 어떤 평가 이런 것을 얘기하기 맞기는 맞는데, 뭐 저런 얘기는 이제 우리가 착오를 일으키기 쉬워요. 짜장면 값 얘기 나오는데 일반 저런 소비자들은요, 그날 그러니까 평시에 상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1,000원 오르고 500 오르더라도 우리는 그거 심리적으로 압박을 크게 안 받아요. 그 단위 자체가 워낙 작고 그리고 이 분산되어서 10년, 20년 걸쳐서 이렇게 500원 오르고 1,000원 오르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지 않고 또 각인의 삶에 경제적인 어떤 타격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는 성격이 틀려요. 이 단위 자체가 가장 큰 경제적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작게는 수천, 전부 수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요, 가격이 뛰어버리면 삶 자체하고 바로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단위 자체가 워낙 커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짜장면 저런 거하고 가끔 비교하는 전문가들도 있던데 텔레비전에 나가지고 참 생각이 없는 분이다. 저분, 저 양반. 어떻게 그렇게 사물 현상을 저렇게 바라보나. 부동산하고 어떻게 일반 생필품하고 비교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그 심리적 어떤 감흥 이거하고 실질 삶이 많이 이렇게 결정되거든요. 짜장면 값, 일반 생필품 값 오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고 어떤 박탈감을 가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조금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조금 불편하고 걱정될 정도지. 누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옆집에 무슨 이웃집 손이는 어디 아파트 사가지고 어떻게 잘 사가지고 1년 만에 뭐 2억 올랐다더라, 뭐 3년 만에 2억 올랐더라, 그런 거하고 완전히 성격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비교하면, 그러니까 이 사물 현상을 비교를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적절한 비교를 해야 되지. 이제 여기서 내가 갑자기 생각나서 끊었습니다. 또 보도록 하죠.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값은 목만 좋으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목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어떻게? 짜장면 값 오르듯이 계속 올라요. 근데 또 안타까운 게 또 우리 또 임대주택 사시는 분들 존나게 또 민주당 맞는 거지. 예? 그리고 또 이 좌빨들. 자, 부동산 값이 올랐다는데 그 말은 맞아요. 그 부동산이란 재화는요, 인류가 흘러오면서 그 재화 상승의 역사라 그래요. 재화 가격 상승의 역사라는 것은. 그 말은 맞아요. 돈의 유통량이 늘어나고, 맞는데, 그건 단순히 그렇게 보고 끝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어떤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냥 그대로 그것을 어떤 재화 가격이 어떤 현대화되고 세월이 흐르면서 자동으로 오르는 걸 그 원리를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넘어가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니까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떤 공적인 규제도 과하고 이제 수많은 어떤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국가가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단순히 재화의 가격은 시간을 지나면서 흐른다. 이렇게 하고 끝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건. 좀 더 보죠. 예. 여기 또 뭔 도심 재생이야. 연립주택촌에 길 정비해주고 동네 공원 만들어주고 주차장 만들어주고 도심 재생이래. 뭐 한마디로 뭐 거지들 계속 연립에 살란 말 아니에요. 아까 전에 김수현이 쓴 책 말 보셨죠? 재개발하면 전부 다 우파로 바뀐다잖아. 일맥상통한 정책들 아니에요 지금. 아무 간단하게. 자, 뭐 됐습니다. 다 안 들어도 잠깐만요. 다 안 들어도 될 것 같네요. 뭐 김수현 씨 얘기 나오던데
저거 김수현 씨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 동영상에 9.13 대책을 할 때 이 정부가요. 임기 초부터 이 정부는 그 부동산을 잡는다고 그래 얘기를 했어요. 그 대단한 어떤 그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노무현 정권 때 그 부동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그 실패를 하는 경험도 뼈아픈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정부가 그 9.13 대책 할 때까지 그건 1년 반 지났습니까? 그때까지 수차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그때 왕창 다 올라버렸어요. 자, 무슨 말합니까? 대책을 수차 했지만도 뭐 8차인가 9차죠. 전부 다 껍데기 대책만 한 거예요. 부동산은요, 부동산은 심리란 말이 있거든요.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부 껍데기 대책을 하니까 그 내성을 이제 이길 수 없었는 거예요. 부동산 이 붙은 내성을. 그래서 부동산 9.13 대책하는 걸 보고 이 정부한테 야 희망 걸기가 어렵겠구나. 왜냐 이 정부가 계획을 초장부터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추어서 해야 될 어떤 수준으로 계획을 안 하길래 자꾸 실망도 하고 우려도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좀 기대를 걸어봤는데 그래도 9.13 대책을 발표하는 걸 보고 저는 이 정부의 임기 기간에 어떤 국가 경제라든지 어떤 양극화 이런 것은 해소가 어렵겠구나. 그 기초도 만들어지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부동산 대책은요, 제가 여기서 긴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말장난 수준이었어요. 말장난 수준이고, 집값이 지금은 잡혔다는데, 이거는요, 그냥 조금 떨어지기나 이런 정도예요. 조금 떨어지고, 그러고 또 부동산은 주기가 있어가 그거하고 또 관련되기는 있는데 또 장기 침체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인데, 그래 부동산 미래는 함부로 예측을 할 수 없어요. 단지 10년 주기설 이런 것도 좀 있어 왔어요. 그것도 함부로 믿을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이 미래에 보면 대체로 안 맞고 그런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현재로서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다른 어떤 많은 요소들이 그 미래에는 그거 결합되어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현재 시점에 미래 부동산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고 수요 공급을 보충해 가지고 주택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그것도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어떤 뭐 그런 어떤 부동산에 관한 심리가 우리 국민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 부동산 주택도 우리나라는 거의 뭐 100% 됐다는데 수도권만 조금 부족하고 뭐 이 정도라던데 어쨌든 수요 공급이 전량이 그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주 이유는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9.13 대책 때 그렇게 부동산을 폭등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동영상에도 얘기했습니다. 그게 관계 수석하고 관계 장관을 목을 잘랐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어떤 정책은요 결과 책임이에요. 그 사람이 열심히 했든 말든 결과가 그렇게 엄청난 국민에게 어떤 큰 상실감을 준 결과가 나왔으면 그 담당 책임자는 그 옷을 벗어야 돼요. 나는 그 옷을 안 벗기는 걸 보고도 역시 또 실망하고 그렇게 해서 벗겨야 돼. 왜냐하면 국민에게 시그널을 줘야 돼요. 아, 이 정부가 강력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수석하고 청와대 수석하고 장관을 잘라버리는구나. 이런 정도 시그널을 국민한테 보내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요. 그거 서울서 이렇게 뭐 1년 반, 2년 만에 몇 억씩 오르고 이건요. 부동산 값 오르는 것은 그거는 국민의 어떤 재산을 강탈해 간다고 그렇게 가치적으로 그렇게 평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직접적인 박탈감이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얘기하려고 하면 무척 긴데요. 뭐 부동산을 제가 그쪽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뭐 있어서 그래요. 이거요. 그냥 우리나라는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평생 살면서 아파트 몇 번 잘 굴리면요. 그 사람이 어떤 생업을 하면서 버는 평생 돈보다 더 유리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인간 사회가 아니거든, 이건요. 근로보다도 부동산 어떻게 해가지고 잘 굴리면 거기서 인생이고만, 쉽게 말하면 팔자가 조금 피이고 뭐 이런 어떤 상태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분 얘기를, 뭐 재개발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런 거는 뭐 하나하나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부동산 문제는 제 동영상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좀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부동산이 이렇게 현상이 온 것이 이제,
IMF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깊어왔어요. 그 IMF 이후에 그거 모든 것이 어떤 직장도 잃고 사업가들은 파산하고 이런 가운데 그중에 자본을 가진 자들은 또 왕창 돈을 벌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막 폭락한 부동산을 그냥 싸게 추출해 가지고 그때 한번 재미를 본 것도 있고 노무현 정권 때 어쨌든 잘해보려고 했지만도 또 그때 또 부동산으로 이렇게 양극화가 많이 벌어졌고 또 98년도입니까 그거 세계 금융위기가 그때도 그런 게 좀 있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이번에 이제 이 정권 9.13 대책 저기 전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다 부동산을 해가 돈 벌려고 이렇게 의식 속에 다 그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IMF 이후에 한국의 어떤 전반적으로 신자유주의 물결이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살아남으려는 어떤 돈의 모든 것들을 가치의 중심이 돼버리고 집중해버리고 이런 어떤 한국 역사 20, 30년 동안 급격하게 그런 어떤 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귀족 노조도 그런 거가 좀 관련되고요. 귀족 노조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의 어떤 상당한 중요한 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상당히 높은 수입을 계속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대출을 받아가 부동산을 또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매달 이자를 감당할 능력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부동산 문제는 그렇고요. 이거 내가 부동산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이제 그래야 되겠네요. 너무 안 되고 이제 얘기는 그만하고 뭐 뒤에 더 들으면 되는데 특별한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뭐 댓글에 문재인 정부는 왜 임대주택만 왜 이렇게 늘릴까요?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 집 한 채가 재산이 전부인 경우가 많다. 서민들 진보사게 임대주택에 살게 하면서 시세 차이 못 보게 계속 서민들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 아닌가. 부자들에게 반감이 높은 서민이 많아야 본인들이 감성팔이로 계속 집권할 있어서 그런가 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다 오해죠. 저런 거는. 이 정부를 두둔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왜 장관하고 소속을 왜 안 짜느냐. 9.13 대책 같은 그렇게 장난하던 그 정도 하려고 그렇게 발표하기 전에 요란을 떨었나 뭐 이런 말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드렸고 이 정부 자체가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내각이나 청와대나 이 국가를 운영하는 중요한 자들이 벌써 그 사람들이 그 어떤 서민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자기 존재성 때문에도 어렵다는 면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잖아요. 재경부에 그런데 전부 다 강남의 사람도 수술하다 이런 말 하고 그러잖아요. 싫든 좋든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작용하는 것도 또 영향 미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강력하게 하기 어려운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이런 민주당이 들어서도 한나라당 들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만 주고 나는 거예요.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다가는 영원히 해결 안 되죠. 이거는. 다음 댓글 조금 해볼 게 있던데요. 시간이 안 되겠네요. 일단 하여튼 이분 거는 단 10몇 분 하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려요. 하려고 하니까 하나하나 할 얘기가 많은 것들을 짧게 끊어가 연결시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이고 아쉽네요. 여기 좀 더 할 게 있는데 여기 댓글에도 조금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제 시각으로 조금 설명해야 될 게 있는데 댓글에도 보니까 다 저분 얘기 듣고 그냥 따라쟁이 하는 것인지 박수무당 치는 것인지 그러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요. 저는 이걸 하면서 비중을 두는 것이 설령 한나라당 쪽 이런 분위기들을 하더라도 유튜브를 들을 때 조금 객관적 시각으로 어떤 자기 진영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그거는 특별히 잘못된 건 없죠. 그거는 정상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그 진영 여부를 떠나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라든지 기초적으로 결국 국가와 국민의 어떤 이익을 위한 어떤 것들도 어떤 하나의 시민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의 고려 대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전부 정오심에 불타가지고 유튜브에 보면 거의 정오심에 불타서 그런 사람들만 다 모여있는 것 같아요. 댓글 같은 거 보면요.
저기 팟캐스트 가면요. 민주당 그쪽은 뭐 무조건 민주당 옳다고 빨고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막 악마하고 있고 한국신한국당이나 이런 보수 야당에 대해서는 유튜브 보면 또 이제 유튜브도 물론 민주당 쪽이 있지만 또 이런 보수 이런 한나라당 쪽 이런 진영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무조건 자기들은 무조건 옳다고 빨고 상대방은 막 악마를 만들고 있고 뭐 이 지경에 보면. 보고 있으니까 저는 이거 코미디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보고 있으면요. 다 코미디 같은 느낌, 좀 슬픈 코미디 같은 그런 느낌이 다 들고 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좀 더 해야 되는데. 예.